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세 사람의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사담 후세인, 무아마르 카다피, 그리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이 세 사람이 똑같은 선언을 했어요. 석유를 달러 말고 다른 돈으로 팔겠다. 세 사람 중 두 명은 살해됐습니다. 한 명의 나라는 폭격을 당했고요. 세 번 반복되면 우연이 아닌 거예요. 패턴인 겁니다. 이 패턴의 이름, 페트로달러. 이 영상에서 4개의 돈줄기를 추적합니다. 첫째, 석유와 달러 패권. 왜 미국은 달러로 석유를 팔지 않는 나라를 절대 용서 못하는가? 둘째, 군산복합체. 미사일 한 발이 날아갈 때마다 누구의 통장에 돈이 찍히는가? 셋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방산주를 산 국회의원들. 넷째, 평화를 협상하면서 50억 달러를 모금하는 한 남자. 음모론 아닙니다. 전부 의회 기록, 재무 공시, 언론 보도로 확인된 팩트예요. 다만 이 팩트들을 한 곳에 모아서 연결한 곳이 없었을 뿐. 시작합니다.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한다. 브레턴 우즈 체제의 종말이에요. 그때까지 달러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교환이 보장됐거든요. 그 약속을 깨버린 겁니다. 달러가 하루아침에 종이 한 장이 될 위기에 처해요. 생각해보세요. 뒤에 금이 없는데 전 세계가 왜 달러를 쓰겠습니까? 근데요, 3년 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1914년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요. 파흐드 왕세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합의를 맺어요. 내용이 뭐냐면 사우디가 석유를 달러로만 판매합니다. 대신 미국이 사우디 왕가를 군사적으로 보호해줍니다. 무기도 팔고 기술도 이전하고. 자,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이 합의의 존재 자체가 42년 동안 비밀이었어요. 2016년 블룸버그 뉴스가 정보자유법으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청구해서야 공개된 거예요. 반세기 가까이 숨겨진 합의. 사우디가 세계 최대 산유국이잖아요. 사우디가 달러로만 석유를 팔면 오펙의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국 상품을 달러로 수출하거나 미국 국채를 사서 달러를 확보하는 거예요. 미국 국채를 사면 미국 정부에 돈이 들어갑니다. 미국은 이 돈으로 세계 최대 군대를 굴려요. 그 군대로 이 시스템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지켜주니까 사우디는 계속 달러로 석유를 파는 거예요. 무한 루프입니다. 석유, 달러 수요, 미국 국채 매입, 미국 재정, 군대, 석유 결제 체제 보호, 금이 빠진 자리에 석유가 들어간 거예요. 달러가 다시 세계 기축통화로 군림할 수 있게 된 비결. 이것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이 시스템을 깨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첫 번째, 이라크, 사담 후세인, 2000년 11월. 사담 후세인이 유엔 석유 식량 프로그램을 통해 거래하던 이라크 석유의 결제 통화를 달러에서 유로로 바꿔버립니다.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실행했어요. 이라크의 석유 수출 대금이 유로화로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공식 명분은 대량 살상 무기. 사담 후세인이 화학 무기와 생물학 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거였죠.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대량 살상 무기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집니다. CIA와 의회조사위원회 모두 인정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침공 직후 이라크 석유 결제는 다시 달러로 돌아갑니다. 대량 살상 무기가 진짜 이유였는지, 유로 결제가 진짜 이유였는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팩트 두 가지는 확실한 거예요. 유로로 바꿨고 침공 후 달러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리비아, 무아마르 카다피, 2009년. 당시 아프리카 연합 의장이었던 카다피가 범아프리카 통화를 제안해요. 금으로 뒷받침되는 통화, 골드 디나르. 리비아는 이를 위해 금 143톤, 은도 비슷한 양을 비축했습니다. 카다피의 구상이 뭐였냐면요. 아프리카 54개국이 석유와 자원을 달러가 아니라 골드 디나르로 거래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석유 수익이 뉴욕의 은행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기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 특히 프랑스가 과거 식민지 국가들에 강제하던 CFA 프랑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011년 나토가 리비아를 공격해요. 공식 이유는 인도주의적 개입. 카다피 정권이 시민을 탄압한다는 명분. 카다피는 그해 10월 살해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서가 하나 있어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 유출된 이메일. 프랑스 정보기관이 카다피의 골드 디나르 계획을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것이 프랑스의 리비아 군사 개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다피가 죽자 골드 디나르 계획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143톤의 금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143톤이요. 세 번째, 이란. 이란은 가장 오래, 가장 집요하게 달러 체제에 도전해온 나라예요. 2007년 12월. 이란이 석유 수출 대금으로 달러 수출을 완전히 중단해버립니다. 같은 시기 일본 니폰 오일이 엔화로 이란 원유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어요. 이란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자산 비중을 20%까지 줄였다고 발표합니다. 2008년 2월 17일 이란이 키시섬에 석유 거래소를 개설해요. IOB, 유로, 이란 리알,
그리고 비달러 통화 바스켓으로 석유를 거래하는 거래소. 미국 안보 전문가 윌리엄 클라크가 이렇게 예측했어요. 이란이 국제 석유 시장에서 달러의 헤게모니를 위협하면 백악관은 즉각 군사 공격을 명령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가 중국 위안화로 결제됩니다. 미국의 스위프트가 아니라 중국의 CIP를 통해서 크로스보더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 이게 얼마냐면요. 이 시스템이 2024년 한 해에만 처리한 금액이 약 175조 위안, 달러로 환산하면 약 24조 달러예요. 전년 대비 43% 증가, 24조 달러.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미국 GDP에 맞먹는 규모예요. 이 돈이 달러를 거치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란이 한 단계 더 나갔어요. 호르무즈 해협. 폭이 가장 좁은 곳이 33km. 이 좁은 물길을 통해 하루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동합니다. 전 세계 해상 석유 교역의 20%예요. 이 물량의 84%가 아시아 시장으로 갑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2026년 3월 4일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합니다. 그리고 유조선 통과 조건을 제시해요. CNN이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조건이 딱 하나예요. 화물 가격을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란은 해협을 막은 게 아니에요. 달러의 심장을 겨눈 겁니다. 석유를 사고 싶으면 이 해협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협은 우리가 통제합니다. 위안화로 결제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이 사태를 뭐라고 평가했냐면요. 191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에너지 공급 차질.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담은 유로를 꺼냈어요. 카다피는 금을 꺼냈고요. 이란은 위안을 꺼냈습니다. 셋 다 같은 결과예요.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라크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리비아 뒤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란 뒤에는 중국이 있어요.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이란의 석유를 위안화로 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이전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돈줄기입니다. 석유와 달러. 왜 이란이 미국의 구조적 적인지. 근데요, 전쟁이 시작되면 반드시 수혜자가 있어요. 폭탄이 떨어질 때 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갑시다. 1961년 1월 17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퇴임 연설이에요. 2차 세계대전 연합군 총사령관 출신. 군인 중에 군인이 마지막으로 미국 국민에게 남긴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군산복합체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잘못된 권력이 재앙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존재하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경계하는 시민만이 거대한 군수산업의 기계와 우리의 평화적 목표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5년 전 경고예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설명서입니다. 숫자로 가겠습니다.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2026년 2월 28일에 시작된 이란 군사작전의 코드명이에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인프라에 대한 합동 타격을 개시한 날.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비용을 추산했어요. 첫 100시간 37억 달러. 이게 얼마냐면요. 하루 평균 8억 9,100만 달러예요. 한화로 하루에 약 1조 3천억 원. 하루에요. 첫 6일. 탄약비만 113억 달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타드 요격미사일. 전부 소모품이에요. 쏘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펜타곤이 백악관에 보낸 추가 예산 요청서 2천억 달러. 이게 얼마냐면요. 한화 약 290조 원이에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확인한 금액입니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길게요. 나쁜 놈들을 죽이려면 돈이 든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로키드 마틴, 세계 최대 방산업체, F-3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제조사예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펜타곤으로부터 받은 계약 총액이 얼마냐면요. 3,130억 달러.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 약 29%. RTX 그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토마호크 순환미사일 만드는 회사예요. 같은 기간 펜타곤 계약 1,450억 달러. 연초 대비 주가 40% 상승. 노스롭 그러먼. B-21 스텔스 폭격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연초 대비 29.77% 상승. 정부가 2천억 달러를 달라고 합니다. 그 돈을 받을 회사들의 주가가 수십 %씩 올라가요. 이건 시장이 하는 말인 거예요. 이 돈은 이 회사들 통장으로 간다. 근데 이 구조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회전문입니다. 2024년 기준 미국 방산업체들의 연간 로비 지출 총액 1억 5,700만 달러. 이게 얼마냐면요. 하루에 43만 달러예요. 이 돈을 집행하는 로비스트가 950명. 2020년보다 220명 늘었습니다. 구체적 숫자 보여드릴게요. 2022년 기준 상위 20개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전직 정부 관리, 군 장교 의원이 672명이에요. 보잉에만 전직 관리 85명, 레이시온에 64명, 전직 국방안보협력국 국장이 보잉으로 갑니다. 전직 의원 보좌관이 레이시온의 정부 관계부서로 가고요. 반대 방향도 있어요. 트럼프 1기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전직 제너럴 다이내믹스 이사회 멤버였습니다. 부장관 패트릭 샤나한은
보잉에서 30년 근무한 사람. 바이든의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퇴역 후 레이시온 이사회에 앉아 있었고요. 방산업체 임원이 국방장관이 됩니다. 무기를 얼마나 누구에게서 얼마에 살지 결정해요. 퇴임하면 다시 방산업체로 갑니다. 이것이 회전문이에요. 돈의 순환을 정리할게요. 방산업체가 로비스트를 고용합니다. 로비스트가 의원과 관료에게 접근해요. 의원이 국방 예산을 승인합니다. 예산이 방산업체로 흘러가요. 방산업체가 다시 로비에 쓸 돈을 벌고 전직 관료를 고용하고 싱크탱크에 기부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위 100개 방산업체가 미국 50대 싱크탱크에 기부한 금액이 얼마냐면요. 3,470만 달러예요. 노스롭, 그러면 혼자 560만 달러. 이 싱크탱크들이 뭘 하냐면 일하는 위협이다, 군비 증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는 거예요. 방산업체, 로비, 의원 관료, 예산 승인, 방산업체 싱크탱크, 여론 형성, 전쟁 지지. 이것이 아이젠하워가 재앙적 부상이라고 경고한 구조예요. 65년이 지난 지금 이 구조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층 더 들어갑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직접 돈을 벌고 있다면요. 2026년 2월 28일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시작돼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타격이 이란 전역에 떨어집니다. 자, 타임라인을 거꾸로 감아볼게요. 2025년 12월 29일 상원의원 마크 웨인 멀린이 RTX 주식을 매수합니다. 공시금액 1만 5,001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 멀린 의원이 누구냐면요.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이에요. 이란을 포함한 군사작전 관련 기밀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하원의원 길버트 시스네로스가 로키드 마틴과 노스롭 그러먼 주식을 매수해요. 1,001달러에서 1만 5,000달러 사이. 이 매수가 전부 이란 폭격이 시작되기 수주에서 수개월 전이에요. 폭격 시작 후 어떻게 됐냐고요? 2026년 3월 2일 첫 거래일 로키드 마틴 19.4% 상승, RTX 22.1% 상승, 노스롭 그러먼 17.2% 상승. 그리고 이 종목들은 연초 대비 최대 40% 넘게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의원이 주식을 삽니다. 폭탄이 떨어집니다. 주가가 오릅니다. 멀린 의원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작전을 시작하기 직전에도 쉐브론과 레이시온 주식을 매수한 이력이 있습니다. 군사작전이 있을 때마다 관련 주식이 사전에 움직이고 그 주식을 산 사람이 군사위원회에 앉아있는 거예요. 2012년에 제정된 스톡 액트, 의원이 비공개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근데 아십니까? 의원의 개별 주식 거래 자체는 금지하지 않아요. 내부 정보로 산 건 안 되지만 주식을 사는 건 된다. 증명할 수 없으면 처벌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26년 1월 하원 행정위원회 위원장 브라이언 스테일이 내부자 거래 금지법을 발의합니다. 의원과 배우자, 부양자녀의 개별 주식 매매를 아예 금지하는 법안.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이 관행을 끝내라고 촉구했고 로이터에 따르면 드물게 초당적 기립박수가 나왔어요. 기립박수. 감동적이죠? 그리고 법안은 여전히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여우에게 닭장 열쇠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제한하는 법을 스스로 통과시키길 기대하는 것. 이게 현실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돈 줄기. 이건 가장 노골적이에요. 제러드 쿠슈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이방카 트럼프의 남편, 부동산 개발업자. 타임라인을 정확히 짚을게요. 2021년 1월 20일, 트럼프 1기 행정부 마지막 날, 2021년 1월 21일, 바로 다음 날이에요. 쿠슈너가 사모펀드 회사 어피니티 파트너스를 설립합니다. 백악관에서 나온 지 24시간이요. 6개월 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파이프가 어피니티 파트너스에 20억 달러를 투자해요.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피입부의 자체 투자심사위원회가 이 투자에 반대했어요. 공식 기록에 남아있는 반대 사유가 5가지입니다. 트랙 레코드 없는 신생 운용사, 사우디가 리스크 대부분을 떠안는 비대칭 구조, 실사 결과 불만족, 과도한 보수, 그리고 전직 백악관 선임 고문이라는 홍보 리스크까지 5가지 이유로 반대했어요. 근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뒤집어버린 겁니다. 자기 나라의 투자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왕세자가 해라고 한 거예요. 이게 투자입니까? 이 20억 달러 투자로 쿠슈너는 연간 2,500만 달러의 운용 보수를 받아요. 투자 수익과 관계없이 받는 고정 수수료. 투자 수익은요? 2024년 7월 기준 상원재정위원회로 온 와이든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어피니티 파트너스는 투자자들에게 한 푼의 수익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한 푼도요. 투자자에게 수익 제로. 운용사에게 연간 2,500만 달러. MBS가 쿠슈너에게 매년 2,500만 달러를 보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이 투자인지 대가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트럼프 2기. 쿠슈너는 공식 직함 없이 중동 외교의 핵심에 있습니다.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함께
미국 이란 핵협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참여하고 있어요. 2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과의 핵협상에 직접 앉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요. 쿠슈너가 걸프 아랍 국가들로부터 50억 달러를 추가로 모금하고 있습니다.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대표들이 사우디 파이프와 이미 만났다고 보도됐어요. 정리할게요. 한 손으로는 평화를 협상하고 다른 손으로는 협상 상대국의 국부펀드에서 돈을 모금하는 거예요.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총 자산은 2025년 말 기준 62억 달러로 불어났어요. 포브스에 따르면 쿠슈너의 순자산은 2017년 백악관 입성 당시 대비 180% 증가해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공직에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 순자산 180% 증가, 이 돈으로 뭘 하고 있는지도 봐야 해요. 알바니아 사잔섬, 지중해의 옛 군사기지예요. 14억 유로 규모의 초호화 리조트를 건설 중입니다. 아만 브랜드 호텔, 럭셔리 빌라, 이 섬은 해양국립공원 보호구역이었거든요. 근데 쿠슈너의 관심이 알려진 직후 알바니아 의회가 전략적 투자를 위한 보호구역 예외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어요. EU가 공식적으로 부정적 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우디 돈으로 중동 협상 과정에서 전 세계의 부동산 제국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이 쿠슈너를 협상 상대로 정면 거부했습니다. 이란 측 발언을 그대로 옮길게요. 그들은 우리 등에 칼을 꽂았다. 전쟁 전에 핵 협상을 이끌던 사람이 결국 폭격을 시작했으니 이란 입장에서는 배신인 거예요. 이란이 유일하게 대화 상대로 지목한 사람은 벤스 부통령이었습니다. 여기까지 4개의 돈줄기를 전부 따라왔어요. 이제 이 줄기들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란이 석유를 위안화로 팔기 시작해요. 달러 패권이 흔들립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IAEA가 확인한 고농축 우라늄 55kg, 핵무기 2에서 3개 분량, 안보 위협은 실제해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2천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방산업체로 흘러가요. 방산업체 주가가 수십 % 뛰어오릅니다. 방산업체는 로비에 돈을 쓰고 전직 관료를 고용하고 싱크탱크에 기부해요. 유가가 폭등합니다. 배럴당 120달러, 산유국들의 수입이 급증해요. 사우디 국부펀드에 돈이 쌓입니다. 그 돈의 일부가 쿠슈너의 어피니티 파트너스로 흘러가요. 쿠슈너는 평화를 협상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방산 수요가 줄고 유가가 내려요. 근데 다시 긴장이 고조되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사이클이 돌 때마다 관련 주식을 사요. 이 사이클에서 누가 손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유가가 오르면 주유소 기름값이 올라요. 물류비가 올라갑니다. 식료품값이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돼요.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립니다. 주식시장이 눌려요. 전쟁의 비용을 내는 건 세금을 내는 시민이에요. 전쟁의 수익을 가져가는 건 방산업체, 산유국, 그리고 그 사이에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이유가 단 하나일 리 없어요. 이란의 핵 위협이 가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55kg의 고농축 우라늄은 실제하는 위협이에요. 하지만 위협의 존재와 그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누가 돈을 버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질문인 겁니다. 아이젠하워의 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용할게요. 경계하는 시민만이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안보 위협, 핵 프로그램,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뒤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물어보는 것, 그것이 경계하는 시민의 역할이에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뉴스의 행간이 보입니다. 공식 발표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전부 공개된 기록이에요. 아무도 이 점들을 연결하지 않았을 뿐. 다음에도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 눌러두세요.